여러분, 만약 임금님이 다리 및 거지에게 무릎을 꿇고 울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의 한 성군을 만든 건 대신들이 아니라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이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어느 깊은 밤입니다. 구중궁궐 높은 담벼락 너머로 차디찬 초승달이 걸려 있고 도성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 속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나라의 어버이인 임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가뭄에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백성들의 탄식은 담을 넘어 궁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임금은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 직접 나가보지 않고서는 저들의 눈물을 어찌 알겠는가. 결국 임금은 화려한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때가 묻은 무명옷에 낡은 갓을 눌러쓴 채 홀로 궁의 뒷문을 나섭니다. 암행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차림입니다. 호위무사 하나 없이 밤길을 걷는 임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도성 귀퉁이를 돌아 청계천 다리 밑으로 향하던 임금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걸음을 멈춥니다. 허허, 달빛이 참으로 맛 좋구나. 안주가 따로 필요 없네 그려. 이 깊은 밤, 거친 개천 바닥에서 들려오는 건 구성진 노랫가락과 너털 웃음이었습니다. 임금이 소리나는 곳을 살피니 다리 밑 눅눅한 흙바닥에 낡은 멍석 한 장을 깔고 누운 거지가 보입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이 다 비치고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진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그 거지의 곁에는 찌그러진 술병 하나와 이 빠진 사발이 놓여 있는데 그 표정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정승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임금은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남들은 굶어 죽겠다 아우성인데 이 찬 바닥에서 무엇이 저리 즐거워 웃음이 나는지 궁금해진 것이지요. 임금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슬쩍 다리 밑으로 들어가 거지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보게, 이 캄캄한 밤에 무엇이 그리 즐거워 홀로 술을 마시는가? 거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손을 휘휘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웬 새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을까? 보아하니 귀한 댁 자제분 같은데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여기까지 오신 모양이구먼. 자, 서 있지 말고 이 멍석에 엉덩이라도 좀 붙여보시오. 내 비록 가진 건 없으나 달빛만큼은 넉넉하게 나눠줄 용의가 있으니. 임금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대접에 당혹스러웠지만 거지가 건네는 낡은 멍석 한 자락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흙냄새와 비릿한 물비린내가 코끝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궁궐의 비단 방석보다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네는 임금이 걱정도 되지 않는가? 나라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생인데 말이네. 임금의 물음에 거지는 찌그러진 사발에 막걸리를 콸콸 부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임금 걱정을 왜 내가 한단 말이오? 그 양반은 나랏일 하느라 잠도 못 자겠지만 나는 이렇게 달 구경하며 술 한잔하니 내가 임금보다 팔자가 상팔자지. 새님도 복잡한 생각일랑 저 개천물에 던져버리고 이거나 한 잔 드셔보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동질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짊어진 가장 높은 곳의 사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찌꺼기를 모아 사는 가장 낮은 곳의 사내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하룻밤 대화는 그렇게 식어가는 막걸리 사발 위로 피어오르는 달빛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거지가 건넨 찌그러진 사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궁궐의 은잔에 담긴 산의 진미는 아니었지만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막걸리 냄새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조심스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거친 술맛이 핫핫하게 가슴을 덮였습니다. 캬, 술맛 좋구나. 그런데 이보게, 아까 내 질문에 답을 다 하지 않았네 그려.
자네는 정녕 이 나라 임금이 원망스럽지 않단 말인가?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은 굶주리고 도적대가 들끓는데 말이네. 임금의 뼈 있는 물음에 거지는 안주도 없이 입술을 쓱 닫더니 임금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고 깊은지 임금은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이내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새님 참으로 답답한 소리만 하시는구먼. 비가 안 오는 게 어디 임금 탓이오? 하늘이 하는 일을 사람이 어쩌겠소. 진짜 문제는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올 때 임금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것이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대신들이 가져다 주는 종이 쪼가리만 보고 있으면 백성들 백가죽이 등에 붙었는지 어쨌는지 어찌 알겠소? 지금 새님처럼 이렇게 직접 나와서 내 술이나 한 잔 얻어먹어야 진짜 세상을 보는 법이지. 임금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간이 입바른 소리를 해댔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말은 처음이었지요. 임금은 짐진 목소리를 높여 반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임금은 밤낮으로 국사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네. 백성들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고 구휼미를 풀라고 명을 내리지 않았는가. 그러자 거지는 무릎을 탁 치며 가련하다는 듯 혀를 찹니다. 에구 새님. 선비라 그런지 글자만 아시고 사람 마음은 모르시는구먼. 구휼미. 그거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오? 고을 사또 놈들 배 채우고 아전 놈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결국 우리 같은 놈들한테는 쌀겨 한 줌 돌아오지 않소. 임금이 해라. 하면 밑에서 예. 하고 다 되는 줄 아시오? 천만에. 궁궐 담장이 너무 높아서 임금의 목소리는 담을 넘다가 다 흩어지고 백성의 곡소리는 담에 가로막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요. 거지는 술을 한 사발 더 들이키더니 이번엔 아예 임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보시오 새님. 내가 어제 시장통에서 본 할망구가 있소. 아들놈은 군역에 끌려가고 손주는 굶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나라에서는 세금 내라고 멍석마리를 합디다. 그 할망구가 임금을 욕할 것 같소? 아니오. 임금님이 계시는지조차 모르더이다. 임금은 저 하늘 위에 구름 같은 존재라 우리 같은 땅개미들한테는 비를 내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무심한 하늘일 뿐이란 말이오. 임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부했던 자신의 정치가 백성들에게는 그저 닿지 않는 메아리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럼 임금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자네가 임금이라면 어찌하겠는가? 거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개천 물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거지는 낡은 대나무 지팡이로 흙바닥에 커다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임금이 할 일은 말이오. 대단한 게 아니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자기 자식들 안 굶기고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전부지. 거창한 예법이니 도리니 하는 건 배부른 양반들 노름이고 우리한테는 오늘 저녁 밥 한 술이 곧 도리요, 법이란 말이요. 임금이 진짜 임금이 되고 싶다면 그 화려한 궁궐을 허물고 백성들 가슴속에 집을 지어야지. 지금 나랑 이렇게 멍석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요. 임금은 거지의 투박한 말 속에 담긴 진실을 보았습니다. 백성의 가슴 속에 집을 지으라는 말. 그것은 수천 권의 경전에서도 배우지 못한 통치의 근본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지려던 찰나 거지는 다시 평소의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돌아와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새님. 얼굴이 왜 그리 굳으셨어? 내 술맛 다 떨어지게 시리. 자, 이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시오. 이 술은 내가 오늘 시장통에서 온갖 구박 다 받아가며 얻어온 귀한 눈물 젖은 술이니. 임금은 거지가 내미는 사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거지와 선비가 아닌 한 나라의 근본과 그 근본을 지켜야 할 자가 마주 앉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설전도 잠시 개천 저 멀리서 불길한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것은 자객의 칼날이었고 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차가운 살기가 멍석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적당히 오르고 두 사람의 대화가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밤바람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풀벌레 소리가 뚝 끊기고 개천 물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지요. 거지는 술잔을 입에 대려다 말고 멈칫하더니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로 어둠 속을 훑었습니다. 샌님, 아무래도 손님들이 찾아온 모양이구먼. 그것도 아주 고약한 놈들로 말이오. 거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리 위 저 멀리서 검은 복면을 쓴 무리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이는 것은 분명 날이 시퍼렇게 선 장검이었습니다. 임금의 암행을 눈치채고 기회를 엿보던 반대파의 자객들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지요. 저놈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자객들의 거친 명령과 함께 예리한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임금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죽음의 공포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호위무사도 방패도 없는 이 맨몸의 상황에서 칼끝은 정확히 임금의 심장을 겨누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뿔싸, 여기서 내 생이 끝나는구나 싶어 임금이 절망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이 고얀 놈들, 남의 술자리를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앉아있던 거지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던 모습은 간데없고 그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안광이 서렸습니다. 거지는 옆에 던져두었던 낡고 뒤틀린 대나무 지팡이를 낚아챘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쇳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지의 대나무 지팡이가 자객의 장검을 정확히 받아내 튕겨버린 것입니다. 거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임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몸짓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군더더기 하나 없이 투박하고 매서웠습니다. 그것은 무술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몸으로 익힌 살기 어린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샌님, 내 뒤로 물러나시오. 이 늙은이 골탕 먹이려던 놈들이 오늘 제삿날인 줄도 모르고 덤비는구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거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 가르는 소리가 슉슉 하며 고막을 때렸고 자객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지팡이 끝이 자객의 손목을 때리자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강이를 후려치자 거구의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임금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이 거지가 나라에서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이 노인이 정체 모를 선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수는 많았고 거지의 어깨에서는 조금 전 자객의 칼날에 스친 듯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자객 중 한 명이 빈틈을 노려 임금의 등 뒤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거지가 몸을 날려 임금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거지의 등 가죽을 쓸고 지나갔고 노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다리 밑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거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지팡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거지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던 한 명의 위대한 병사의 눈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칼날이 부딪히며 내던 비명 같은 소음들은 개천 물소리에 씻겨 내려갔고 바닥에는 쓰러진 자객들과 부러진 칼날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대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누더기 옷은 자객의 칼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어깨와 등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멍석을 적셨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거지를 부축했습니다. 이보게, 괜찮은가? 어서 몸을 추스르게. 자네 대체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런 목숨을 건 무예를 지녔단 말인가? 임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피를 흘린 이 이름 없는 거지 앞에서 왕으로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미안함과 경외감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억지로 허허 웃으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새님,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정체랄 게 뭐 있겠소. 그저 죽지 못해 살아남은 질긴 목숨 하나뿐이지요. 거지가 걷어올린 팔뚝과 가슴팍에는 임금의 눈을 의심케 하는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살에 꿰뚫린 자국, 날카로운 창에 베인 흉터, 그리고 동상에 걸려 문드러졌던 흔적까지. 그것은 한 사내가 겪어온 세월이 아니라 이 나라가 겪어온 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진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이 흉터들, 이것이 다 무엇인가? 임금이 조심스레 묻자 거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십수년 전 북방에서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얻은 훈장이요. 그때 나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고향에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을 두고 변방으로 달려갔었지. 얼음장 같은 강바닥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적을 막아냈소. 동료들이 하나둘 내 곁에서 차디찬 시신이 되어갈 때도 나는 오직 임금님과 이 나라가 평안하기만을 바라며 칼을 휘둘렀소. 거지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집은 불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알 길 없더이다. 공을 세웠다며 받은 건 쥐꼬리만한 좁쌀 몇 대뿐이었고 몸은 망가져 더 이상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지. 그렇게 떠돌다 보니 어느새 이 다리 밑이 내 대궐이 되었소. 하지만 새님, 나는 한 번도 임금을 원망해 본 적이 없소. 내가 피 흘려 지킨 이 땅에 비록 나는 거지꼴로 살지언정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은 건재해야 하니까. 그래야 내 동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아니오. 임금은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자신이 궁궐 안에서 정사를 논하고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 성박 낮은 곳에서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노병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지는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손님이자 이 나라의 백성인 선비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 흉터투성이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자네 같은 충신을 내가, 아니,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잊고 있었단 말인가. 임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왕의 눈물이 거지의 피 묻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거지는 당황한 듯 임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새님, 왜 우시는 게요? 내 팔자가 사나워 보여서 그러시오? 걱정 마시오. 나는 지금이 참으로 좋소. 비록 누더기를 걸쳤어도 내 마음은 누구보다 떳떳하니까 말이오. 그저 나중에 대궐 근처라도 가시거든 저 위에 계신 임금님께 전해주시오. 여기 다리 밑에 이름 없는 늙은 병졸 하나가 여전히 나라를 지키며 잘 살고 있노라고 말이오. 거지는 피 섞인 기침을 하면서도 임금을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임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의 권위는 높은 보좌가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백성의 헌신과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화려한 궁궐보다 더 고귀한 것은 자기를 버린 나라를 끝까지 품어 안은 저 노병의 낡은 멍석이었음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임금은 피투성이가 된 노병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하늘의 달조차 그 고귀한 희생 앞에 구름 뒤로 숨어버린
가슴 시린 조선의 밤이었습니다. 어느덧 지루했던 밤이 물러가고 남산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밤새 노병의 곁을 지키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눈을 떠보니 어젯밤 피비린내 나던 사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어야 할 거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보게, 이보게 어디 갔는가? 임금은 소리 높여 그를 불렀지만 들려오는 건 이른 아침 개천을 흐르는 물소리뿐이었습니다. 거지가 누워있던 멍석은 가지런히 말려있고 그 위에는 그가 제 몸처럼 아끼던 낡은 대나무 지팡이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거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또한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달빛과 함께 사라진 것이지요. 임금은 그 낡은 지팡이를 가슴에 품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 정문에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위엄 있는 병사들이 절을 올리고 수많은 대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임금의 눈에 비친 궁궐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저 화려한 단청 아래 얼마나 많은 백성의 땀방울이 서려 있는지, 저 넓은 뜰악에 이름 없는 노병들의 눈물이 얼마나 고여 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쟁터에서 다치고 돌아와 버려진 노병들을 찾아내 그들의 공을 치하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예법이 아니라고 반대할 때마다 임금은 집무실 한편에 세워둔 그 낡은 대나무 지팡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고 나라를 지킨 병사가 없으면 이 궁궐도 한낱 무덤일 뿐이다. 내 스승은 저 다리 밑 멍석 위에 계셨거늘 그대들은 어찌 비단 위에서만 세상을 보려 하는가. 가뭄도 신기하게 잦아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우리 임금님이 드디어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셨나 보다라고요. 하지만 임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움직인 것은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다리 밑에서 건네받았던 그 투박한 막걸리 한 사발과 노병의 진심 어린 일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임금은 성군으로 칭송받으며 평화로운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가끔 밤이 깊어지면 평복으로 갈아입고 홀로 청계천 다리 밑을 찾곤 했습니다. 비록 그 거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듣노라면 노병의 너털 웃음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보시오 샌님. 정치 똑바로 하고 계시오? 내 술맛 안 떨어지게 말이오. 임금은 허허 웃으며 소리 없는 대답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다리 밑 가장 낮은 곳에 앉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달을 바라보며 백성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하룻밤의 대화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조선의 밤하늘을 수놓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고요히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임금님도 결국 우리네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분을 깨우친 건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처럼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